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제가 한국에서 대화했던 사람들 중 현 교육 시스템이 완벽하고 최선의 방식으로 운영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아이들의 건강에도 좋지 않고 사회 전체의 건강에도 좋지 않습니다. 재정적으로도 좋지 않고 어떤 면으로 봐도 좋지 않은데 우리는 계속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자, 몇몇 분들은 샘 교수님, 이건 너무 이상적인 이야기 아닌가요? 라고 생각하시는 게 분명할 겁니다. 최근에 저는 전 세계적으로 큰 인기를 끌고 있는 한국 드라마 한 편을 보게 되었는데 한국에서도 굉장히 인기가 많다고 들었습니다. 넷플릭스 작품인데 영어로는 Teach Your Lesson이라 불려요. 이걸 보면 많은 생각을 하게 됐죠. 최근 한국 뉴스를 살펴보면 소수의 학부모들이 제기하는 극심하고 악의적인 민원으로 인해 학교의 수학여행이나 운동회와 같은 중요한 행사들이 취소되거나 전면 중단되는 가슴 아픈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발생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보면서 소수의 몇몇 개인으로 인해 수많은 사람들이 그에 따른 결과를 감내해야 하는 현실에 대해 깊이 생각하게 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학생, 학부모, 선생님, 그리고 지역사회 전체는 물론이고 더 나아가 사회 전체의 환경까지도 단지 몇몇 개인적인 행동으로 인해 완전히 무너져 내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좌절감이 어쩌면 넷플릭스 드라마 더 글로리와 같은 작품이 지금처럼 엄청난 관심을 받는 이유일지도 모른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물론 이 드라마는 허구이고 드라마에서 일어나는 일은 실제 한국 사회에서는 절대 일어날 수 없겠지만요. 허구는 우리 마음속에 존재하는 사건과 감정 그리고 행동들을 정확히 짚어내죠. 자, 물론 이 복잡한 문제를 단 하나의 사회 이론으로 온전히 설명하기란 쉽지 않겠죠. 하지만 이 구체적인 현실의 사례를 통해 여러분 중 몇몇 분들이 이미 아실 수도 있는 한 가지 사회학적 개념을 소개하고 싶었습니다. 바로 공유지의 비극입니다. 명심할 점은 이건 그냥 하나의 아이디어일 뿐 지금 한국에서 벌어지는 일에 대한 절대적인 진실이라고 주장하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고 제가 단언컨대 말씀드리지만 한국의 교육 시스템이나 학부모 또는 교사들이 정확히 이런 식이라고 단정 짓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하지만 저는 사회학적 관점에서 하나의 가설을 제시함으로써 오늘날 우리가 사회의 다양한 맥락에서 목격하고 있는 현상들을 더 깊이 설명하고 그 의미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고자 합니다. 자, 그럼 함께 이 문제에 대해 더 깊이 파고들어 볼까요? 자, 여기 이 들판이 소들을 위한 목초지이고 소들에게 먹이를 주는 곳이라고 상상해 보세요. 4명의 각기 다른 농부가 소를 키우고 있는데 각 농부마다 소 한 마리씩을 가지고 있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리고 그 소는 들판에서 풀을 뜯어 충분한 우유를 생산할 수 있죠. 소는 이 들판에서 풀을 뜯어 먹고 각 농부의 생계를 유지할 수 있을 만큼 충분한 우유를 생산해낼 수 있습니다. 이해 가시나요? 소는 더 늘릴 수 없고 줄이면 풀이 많아지겠지만 더 이상 늘릴 수는 없습니다. 소가 많아지면 4마리 소 각각 먹을 풀이 부족해지기 때문입니다. 자, 그럼 이제 제가 제시할 시나리오가 여기 있습니다. 자, 이제 사고 실험을 시작해 볼까요? 여기 소 4마리가 있습니다. 잘 보세요. 그리고 여기 보이는 이 큰 사각형은 우리가 이전에 언급했던 바로 그 들판입니다. 또한 이 들판의 각각의 구역, 즉 사분면은 개별 농부의 소유이며 각 구역에는 한 마리의 소가 풀을 뜯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 구역 안에는 이 소 한 마리가 배불리 먹고 살기에 충분한 양의 풀이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은 네 농구 중 어느 누구도 소를 한 마리 더 들이지 않는 한 아무 문제 없이 잘 유지될 겁니다. 그런데 만약 여기 이 농부가 소를 한 마리 더 데려온다고 해보죠. 이 소는 밤에 나와서 들판 전체의 풀을 뜯어 먹습니다. 그리고 아침이 되면 농부는 그 소를 다시 데려갑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소를 한 마리 더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아무도 모르죠. 그 결과 이 농부는 들판에 내서 풀을 먹여 2배나 더 많은 돈을 벌게 되므로 다른 이들보다 훨씬 더 잘 살게 되는 것입니다. 모두를 위한 공동의 들판인 거죠. 바로 이 공유지의 비극이라는 개념은 모두가 이득을 얻기 위해 각 개인이 따라야 할 공공의 이익이 있을 때 모든 사람이 다른 사람들도 규칙을 지킬 것이라고 신뢰해야만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는 그러한 신뢰를 요구하는 개념이죠. 바로 신뢰입니다. 그런데 비극적인 건 이 신뢰를 얻기가 너무나 어려워서
결국에는 거의 항상 누군가가 이점을 차지하며 깨닫게 된다는 거죠. 2번, 내가 이득을 볼 수 있잖아. 내 개인적인 필요를 다른 누구보다도 앞세운다면 말이죠. 제가 그렇게만 행동한다면 저는 다른 어떤 이들보다 훨씬 큰 이득을 보게 될 거예요. 그리고 나에게 이득이 될 거야 라고 생각하게 되죠. 그런데 비극은 한 개인이 그렇게 행동했을 때 그게 결국 공동의 이익을 해치게 된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 그것은 모두가 규칙을 따랐을 때만 모두가 누릴 수 있었던 공동의 이익을 파괴한다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문제는 이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모인 집단에서 각 개인이 자신의 이익이 다른 사람들의 이익과 동일하다는 점을 이해시키기가 매우 어렵다는 것입니다. 게다가 자신의 이익을 다른 사람보다 우선시하면 결국 장기적으로는 자신에게도 해가 되며 다른 모든 사람들에게도 마찬가지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기도 힘들죠. 하지만 역설적으로 모두의 이익을 고려하게 되면 이는 단지 공동체 전체에만 유익한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속한 각 개인에게도 혜택을 가져다 줍니다. 내 개인적인 필요는 결국 모두의 필요와 똑같습니다. 그러나 비극적이게도 이것은 반드시 신뢰를 필요로 합니다. 그리고 저로서는 다른 모든 사람도 저와 같은 방식으로 생각하고 또한 다른 모든 사람이 자기 자신의 이익을 다른 사람보다 앞세우지 않고 행동할 것이라고 믿어야만 합니다. 그래야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은 이득을 얻지 않게 되죠. 실제로 우리 모두가 함께 이익을 얻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스스로 비극을 초래하여 우리 자신의 생계를 파괴하겠습니까? 그것은 이치에 맞지 않습니다. 공유지의 비극은 그런 일이 현실에서 벌어지기 매우 어렵다고 말해줍니다. 이러한 공유지의 비극이라는 개념은 1833년 포스터라는 사람이 만들었습니다. 그는 개인들이 어떻게 그리고 언제 자신의 이익만을 앞세워 더 큰 공동의 선을 훼손하고 나아가 결국 자기 자신까지도 해치게 되는지에 대한 방식과 시점을 이해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자신뿐만 아니라 미래 목표 달성 가능성까지 스스로 깎아내리는 그런 방식과 시점을 이해하려고 했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공유지의 비극은 한국 교육이라는 맥락에서 무엇을 의미할까요? 다시 한번 말하지만 저는 한국에서 교육 시스템이 완벽하게 최선의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과 단 한 번도 대화해 본 적이 없습니다. 모두가 그걸 비판하고 있고 모두가 바꾸길 원합니다. 그렇다면 왜 변하지 않을까요? 가장 큰 이유는 제가 부모의 입장에서 이것은 우리 아이에게 결코 최선이 아니야 라고 말하고 있지만 마음속 깊이 다른 부모들은 저와 같은 생각을 하지 않을 것이라는 두려움을 떨쳐낼 수 없기 때문입니다. 만약 다른 사람들이 똑같이 행동하지 않는다면 제 아이는 세상에서 경쟁력을 잃게 될 겁니다. 다른 아이들은 앞으로 나아가 더욱 안정적이고 힘있는 지위 그리고 돈을 벌 수 있는 능력까지 갖추게 될 텐데 제 아이만 뒤처지게 되겠죠? 그래서 필요한 것은 모든 사람이 한자리에 모여서 이제는 그만해야 합니다 라고 결정을 내리는 것입니다. 국가로서 그리고 문화적인 관점에서 현재의 교육 시스템 안에서 경쟁을 지속하는 것은 더 이상 무의미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러한 경쟁 방식을 중단하자는 폭넓은 합의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경쟁을 완화하고 제한한다면 모두에게 이득이 될 겁니다. 이는 분명 우리 모두가 함께 이득을 얻는 상황인 거죠. 하지만 무엇보다도 신뢰는 가장 어려운 문제이죠. 그래서 한국의 부모들은 제가 방금 언급했던 들판의 농부들이 겪는 것과 똑같은 결점, 똑같은 문제에 어떻게 보면 갇혀 있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각 농부는 한 발 물러서서 이렇게 말해야만 합니다. 잠깐만, 다른 모든 농부들도 분명 나와 같은 행동을 할 거야. 그리고 이것은 모두에게 좋은 일이지. 우리 모두 이렇게 하면 다 같이 이득을 볼 거야 라고 생각해야 합니다. 부모는 다른 모든 부모들이, 바른 학부모들이 자기 자녀만 몰래 앞세우려 하지 않고 제가 믿는 신념과 똑같은 신념을 가지고 제가 행동하는 것과 동일하게 행동할 것이라고 믿어야 합니다. 즉, 제 아이가 시험에서 좋은 성적을 받도록 너무 많은 압력을 가하는 것을 멈춰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야 제 아이에게 과도한 압박을 주는 것을 멈추는 것이죠. 그래야 특정 대학에 진학하여 특별한 자리를 얻을 기회를 잡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가 실제로 똑같이 행동할 것이라고 믿고 신뢰해야만 합니다. 문제는 바로 그것이 굉장히 어렵다는 점입니다. 자신들의 눈에 보이지 않는 주변의 다른 사람들을 신뢰하는 것이 매우 어렵다는 것입니다. 결국 모두가 동의하지 않는 최선이 아닌 길을 계속 가게 되는 겁니다. 현재의 교육 방식이 최고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데 말이죠. 이건 우리 아이들의 건강에도 좋지 않고 사회의 건강에도 좋지 않습니다. 재정적으로도 좋지 않고 어떤 면에서도 좋지 않지만 우리는 계속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한마음 한뜻이 될 것이라 믿어야 하지만 불행히도 그렇게 하기가 지극히 어렵다는 것이 비극입니다. 만약 우리가 뜻을 합치지 못한다면 그 비극적인 결과는 우리 모두가 깊은 상처를 입고 피해를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는 지속 불가능한 길을 계속 걸어가게 되며 이는 사회에 해를 끼칠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의 번영과 발전, 그리고 대한민국 국민들의 번영과 발전 가능성마저 저해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됩니다. 바로 그게 비극적인 결과죠. 제 요지는 이거예요. 예를 들어 우리가 학원에서 배우고 개발하는 모든 기술들, 그 기술들의 90%는 오직 수능, 즉 대학 수학능력 시험을 통과하기 위해서만 사용되는 기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모든 것, 즉 근본적인 문제점입니다. 결국 이러한 현실은 세상의 냉혹한 현실에 제대로 대비하지 못한 젊은 세대를 양산할 뿐입니다. 학생들이 직접 그렇게 말해요. 사실 제가 한국에서 만난 대학생 또래 젊은이들 중에 이 시스템 덕분에 제가 훨씬 더 나은 사람이 됐어요 라고 말하는 사람은 한 명도 없었습니다. 아무도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다들 이렇게 말하죠. 스트레스 받아요. 불확실해요. 두려움에 떨고 있어요. 감정적으로나 지적으로 세상에 나가기엔 아직 충분히 강하지 않다는 느낌이에요. 제가 원하는 그런 성숙한 어른이 될 준비가 아직 안 된 것 같아요. 이게 바로 제가 항상 듣는 메시지입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계속 나아갑니다. 계속 같은 길을 고집하죠. 그게 바로 비극적인 길입니다. 다른 사람들도 우리가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일을 따를 것이라고 믿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그 길을 계속 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 정말 다양한 상황에 적용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한국 부모님들이 제 말에 대해 어떻게 생각할지 궁금하네요. 이건 그냥 하나의 아이디어일 뿐입니다. 제가 이게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의 절대적인 진실입니다. 한국은 이렇고 교육 시스템은 이렇고 부모님들은 이렇고 선생님들은 이렇습니다 라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저는 단지 사회학적 관점에서 교육 시스템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들 중 일부를 설명하는 하나의 가설을 제시하는 겁니다. 제 관점에서 볼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크고 좋은 일은 바로 이런 식으로 문제에 대해 이야기하여 긍정적인 방향으로 나아가는 변화의 가능성을 무엇이 저해하는지 사람들이 명확히 이해하도록 돕는 것입니다.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찾기 전에 먼저 그 문제가 무엇인지 정확히 파악해야 합니다. 자, 보세요. 제가 확신하건대 어떤 분들은 이렇게 생각하실 겁니다. 샘 교수님, 이런 식의 이야기는 이런 이야기를 하거나 생각하는 것 자체만으로도 너무 이상적이라고요. 다른 사람들은 계속해서 경쟁하는데 그 대열에서 벗어나는 것이 얼마나 두려운 일인지 당신은 모르시는군요. 어떻게 보면 사치스러운 생각일 수도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정말 무서운 일이죠. 충분히 이해합니다. 하지만 저는 더 많은 노력을 요구하기보다는 단지 바른 시각으로 바라보도록 요청하는 전략적인 변화를 제안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 소견으로는 이것이 자녀의 생존을 확실히 보장해 줄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이고 유익한 방안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들어보세요. 전 세계 데이터를 한번 살펴보시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AI 시대에 30만, 40만, 50만 명의 다른 학생들과 똑같은 시험에서 그저 조금 더 잘하려고 경쟁하는 것은 이건 정말 지는 게임입니다. 손해보는 장사죠. AI가 평균을 지배하는 시대가 왔습니다. 이러한 시기에 가치가 하락하지 않을 유일한 가치는 바로 자녀의 고유한 개성뿐입니다. 다른 무엇보다 중요해질 단 한 가지, 바로 개성입니다. 그것은 자녀의 개성과 기질에 맞춰 특별하게 발휘되는 능력입니다. 즉, 성숙하고 심리적으로 그리고 정서적으로 건강하며 급변하는 사회, 경제, 정치적 세계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인 것이죠. 그리고 그렇게 할 수 있는 젊은이들, 창의적으로 스스로 생각하며 정해진 틀에 갇히지 않고 오히려 자신만의 고유성을 가진 비주류가 되어
그 속에서 강해질 수 있는 사람, 즉 개성 있는 사상가가 되는 젊은이들이 다른 누구보다 더 크게 성공하며 빛을 발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젊은이들의 현실에 자유로운 순결을 불어넣어주고 그들이 성장하며 스스로를 발견하고 세상에서 자신의 진정한 자리를 찾도록 허용해야 합니다. 이것들은 제 가설이고요. 우리 주변 세상에 적용하는 사회학적 개념이지만 이것이 반드시 사실이라는 뜻은 아니에요. 그리고 제가 말씀드리는 내용이 반드시 진실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건 가설이고 아이디어입니다. 이 공유지의 비극이라는 생각에 대해 부모님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어떠신가요? 적용이 될까요? 주변 학교나 문화 사회에서 이 개념이 어떻게 작동하는 것을 보시나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결국 더 나은 사상가가 되려고 노력할 뿐이지만 다른 사람들의 의견을 듣지 않고서는 더 나은 사상가가 될 수 없으니까요. 그래서 이 영상을 만드는 것이고 여러분의 피드백과 생각을 들려달라고 부탁드리는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댓글을 읽기 시작하면 저도 다시 답변하면서 제 생각을 더 다듬고 발전시킬 수 있을 겁니다. 물론 Thinking Big의 취지가 바로 그것입니다. 이 시리즈 전체가 우리 생각을 다듬고 주변 세상을 더 잘 평가하기 위한 것이니까요. 정말 감사합니다. 이제부터 여러분께서 해주실 말씀에 대해 미리 깊이 감사드립니다.